자, 이제 군역제부터 봅시다. 598페이지. 자, 군역제도의 개편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군포징수제까지 했었어요. 우리가 좀 전에. 그래서 군포징수제는 1년에 장정 한 명당 2두란다. 자, 2필씩 군포를 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로 2번 보시면 군포징수가 또 문란해져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 군포징수의 문란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중복징수나 군포유용. 자, 말하자면 원래는 이 군포를 걷어서 직업 군인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었으나 이걸 나중에 그냥 일반 행정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군대는 별로 없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지방관의 농간. 그래서 지방관들이 부정으로 이렇게 세금을 함부로 걷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자, 거기 나오는 얘들이 어떤 건지 볼까요? 인징, 이웃에게 부과하고 족징, 친척에게 부과. 보통은 삼정의 문란에서 인징, 족징은 대부분 다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주로 군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백골징포. 백골징포는 백골에게 포를 부과한다라는 뜻이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한다. 부과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황구 첨정. 자, 황구는 어린아이의 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황구의 첨정. 황구, 어린아이도 첨정, 정에, 정남에 포함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부과한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식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보자. 그게 양역변통론이에요. 양역변통론은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양역변통론에는 농병일치론, 호포제, 간필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채택된 게 어떤 거냐? 그게 균역법이에요. 자, 그래서 599페이지 결국에는 군포는 균역법으로 자, 군역. 자, 역은 군포를 내는 군적 수포제가 실시되다가 이 제도가 균역법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 자,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됐는데요. 이 균역법은 자, 간단하죠. 그 전에 장정 한 명당 1년에 군포를 2필 냈어야 돼요. 군적 수포제에서는 1년에 군포를 2필 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필로 줄여준 거죠. 말하자면은 자, 군포를 줄여줬다. 간필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군포를 2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었다. 이게 뭐 가장 간단하게 균역법의 내용이죠. 문제는 군포를 줄여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군포를 줄여줬다는 건 나라로 들어오는 세금은 절반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여러분은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와라. 자, 영조가 신하들한테 세금이 절반 줄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을 세워와라. 자, 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요 대책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결작이라고 하는 게 부과가 됐어요. 결작은 1결당 2두씩 세금을 내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1결당 얼마. 자, 역시 세금이 뭘로 바뀐 거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기준이 토지에 대한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세금들이 전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씩 땅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작을 부과한 거고 두 번째는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죠. 선무군관포는 자, 어떤 지역의 토호에게 자, 토호라고 하는 건 그 지방의 양반은 아니에요. 양반은 아니고 그 지역의 유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랫동안 행세하던 사람인데 양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은 많으니까 일은 안 하고 놀아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줄게. 그 대신에 1년의 군포를 2필씩 내라. 한 필씩 내라. 이런 식으로 명예직을 주고 그 대신 세금을 걷어간 거예요. 이런 걸 선무군관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세 또는 어염세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어장세, 염세, 선박세. 자, 어장세, 염세, 선박세. 자, 이런 것들은 원래는 궁방에서 걷어가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왕실이나 이런 데서 걷어가는 세금이었으면, 이 세금을 왕실 같은 데서 걷어가는 세금이었으면 이거를, 자, 이 균역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청을 설치했는데 그걸 균역청이라고 하거든요. 균역청으로 이관시켜서 걷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딴 데서 걷던 세금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걷어가게 함으로써 재정을 확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어장세나 염세, 선박세고, 이거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균역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훨씬 더 타이트하게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 여기 어민이잖아요. 어장세, 염세, 소금, 선박 다 어민이죠. 그래서 어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결작. 결작이라고 하는 건 1개월당 얼마니까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명예직 선무군관 이 벼슬을 주는 대신에 군포를 걷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딴 데서 걷던 세금을 이쪽으로 끌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책. 시험에는 그래서 이게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는 대책이 나오니까 시험에는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599페이지 보시면은 재정 보충책 나와 있고, 자, 이제 한 개 또 나와 있죠.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너무 잘 운영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또 폐단이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백골증포, 황구첨정이 그대로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군역의 폐단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군역제도의 변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나중에 균역법에서 호포제로 이제 흥선대원군 때 한 번 더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세금 내는 제도는 우리가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그 다음에 군역은 균역법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세금이 바뀌게 되는구나.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조선 후기 수치제 개편의 특징. 자, 세금 내는 제도가 전반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토지, 땅, 그쵸? 전세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전세화 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 조세 세금, 급납 돈. 그래서 세금을 돈으로 내도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전세화 쭉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치제도 개편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우리가 18세기 후반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지금 여러분이 18세기 후반에 살고 있다. 자, 여러분이 18세기 후반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영정법으로 세금을 얼마 내야 되나요? 1결당 4두로 고정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두. 자, 그 다음에 대동법으로 우리가 1결당 얼마 내야 돼요? 자, 대동법으로 1결당 얼마 내야 되지? 12두. 자, 그러면 균역법으로 일단 군포를 한 필 내고, 나는 이제 뭐 성인 남자면 군포 한 필 내고, 자, 결작으로 나는 또 얼마를 내야 되나요? 1결당 2두. 결작으로 1결당 2두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해서 1결당 이렇게 내면 되는구나.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하나 더 삼수미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수미세. 삼수미세는 훈련도감의 훈련비, 훈련도감의 삼수병의 훈련비를 내야 돼요. 훈련도감이 삼수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수, 사수, 살수.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훈련비를 2.2두 이렇게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18세기 후반이라면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냐? 자, 전부 다 얼마를 내면 되나요?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20.2두. 자, 그래서 요거는 토지 1결당에 대한 세금이죠.
그러면 이거는 전세가 되겠죠. 말하자면 토지. 자, 그리고 여러분 공납으로 우리 뭐 내야 돼요? 아니 공납이란다. 이 균역법으로 얼마 내야 되죠? 군포 한 필 내야 되죠? 군포는 한 필 따로 내고 일결에 대한 세금 따로 내고. 자, 그래서 지금 토지에 대한 세금이니까 이거를 전세라고 하고 이거를 전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군포 한 필이니까 이거는 군정이라고 그래요. 군포 내는 거는 우리가 군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세금은 자, 여기다 써볼까요? 그 전에 세금은 전세 공납역이었어요. 자, 그 전에 세금은 전세 공납역. 그 전에 세금은 이렇게 세 가지였지.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전세로, 그 다음에 군포 하나가 있고, 자, 그러면 원래는 세 가지여야 되는 세금이 점점점 뭘로 가고 있다고 했냐면 전세화 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전정이 된 거죠. 자, 점점점 세금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우리가 전세, 전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군포 한 필 내줘야 되죠. 군포 또는 군정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세금이 원래 세 가지였는데 세금이 두 가지로 줄었네? 네, 세금이 두 가지로 줄어든 거예요. 말하자면. 하지만 실제로 세금이 두 가지로 줄어든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전에 세금이 아니었던 거가 세금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 세금이 아니었었는데 세금이 돼버렸네. 그래서 내가 또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게 뭐냐? 환곡이에요. 환곡. 그래서 환곡. 자, 환곡은 원래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였었죠. 그래서 내가 쌀을 빌려가면 춘대 추납, 내가 쌀을 봄에 빌려가면 가을에 이자 한 10분의 1 정도를 쳐서 갚도록 되어 있어요. 한가만이에 대해서. 자, 이거는 그러면 세금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내가 가난하면 빌려가는 거고 나 안 가난하고 나 그냥 잘 살아. 그럼 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이건 세금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 요 이자, 그러니까 환곡으로 받아들이는 이자가 있죠. 10분의 1만큼의 이자. 그 이자를 처음에는 관청 운영비로 사용을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청 운영비로 사용을 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나라에서. 자, 그러면 지방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관청 운영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이거는 세금이 아니지만 모든 백성들한테 다 빌려줘요. 야, 강제로 빌려가. 그리고 이자를 내. 이런 식으로 이자를 비싸게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운영비를 충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세금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가면 세금처럼 돼버려요. 더군다나 이자가 비싸. 고리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곡은 원래 세금이 아니었는데, 네, 세금이 아니었는데 16세기 이후로 이런 식으로 환곡이 세금처럼 돼버려서 자, 그러면 세금은 도로 몇 개가 된 거예요. 도로 3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세금은 토지에 대한 세금 전세, 그리고 군포 내는 군정, 군포, 거기에다가 환곡. 자, 그러면 이렇게 3개, 전세하고 군포하고 환곡하고 우리 이렇게 3개를 뭐라고 하냐? 조선 후기 세금 내는 3가지. 삼정. 네, 이게 삼정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세도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 밀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죠? 그 삼정이 뭔데? 요렇게 3개. 자, 원래 조선 전기에 세금 내는 제도는 이렇게 3개였는데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세화되고 합쳐지고 이러는 과정에 도로 3개가 된 거예요. 환곡까지 해서.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삼정이 뭐냐 물어보면 전세, 전정, 군포, 군정, 환곡. 이렇게 3가지. 알겠죠? 조선 후기 세금 내는 3가지는 뭐냐? 삼정이거든요. 그 삼정이 전세, 군포, 환곡.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18세기 후반 농민이라고 칠 때 그럼 내가 진짜 이 중에 진짜 제일 내기 힘든 건 뭘까? 환곡이. 이게 너무 양도 많고 고리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세금이려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왠지 더 내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더 많이 수탈을 당했던 게 환곡. 그래서 환곡이 이 중에 제일 힘들게 내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세금 내는 제도 3가지, 삼정까지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서민경제의 발전 나와 있어요. 서민경제의 발전.
자, 양반 지주의 경영의 변화 나와 있죠. 양반 지주의 경영의 변화. 자, 양반 지주 경영의 변화는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고 있죠. 자, 우리가 지주 전호제 앞에서도 배웠고 조금 전에도 나왔죠. 지주, 땅 주인, 그 다음에 전호, 소장농, 소장인이죠. 자, 그럼 대부분의 지주는 누구냐면 양반. 그러니까 땅의 대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자, 그러면 농민들은 땅이 거의 없어.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야 돼요.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자, 그게 소장농. 그래서 이 소장농은 지주에게 지대, 땅을 빌린 대가로 임대료를 줘야 되죠. 지대를 바치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주전호제의 변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작제의 변화 나와 있는데 이 소작제의 변화는 뒤에 가서 우리가 소작 지대의 변화 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거.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고 일반화됐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반 지주는 603페이지 보시면 소장료도 얻고 그 다음에 대지주들이 조선 후기에는 등장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천석군, 만석군 이런 말 들어봤죠? 말 그대로 이렇게 대농장을 가지고 대토지를 가지고 쌀을 엄청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석군, 만석군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대규모의 어떤 토지들이 토지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게 지주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게 조선 후기다 이 말이죠.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양반 지주만 돈을 번 게 아니고 상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상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상인 물주도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양반 중에서 약간 상업에 또 능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더라 그 말이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양반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몰락하는 양반들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번 양반들도 있지만 몰락한 양반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사회 파트 가서 계층 다시 한번 그때 신분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자, 그럼 농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농민들은 자구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나라에서 나를 어떻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게 농업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의 자구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농업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 스스로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전 한번 볼게요. 자, 603페이지 밑에 보시면 농민들의 자구책, 스스로 대책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 스스로 대책을 세운다는 건 결국 농업기술의 발전.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논농사에서는 이양법을 실시하게 되죠. 자, 논농사에서는 이양법 실시. 자, 이양법이 근데 그냥 실시가 아니고요. 전국 확대. 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더라라는 거. 자, 그러면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모내기법 다 알죠? 그리고 이거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내기의 좋은 점. 자, 봅시다. 그전에는 이렇게 땅에다가 씨를 아무렇게나 뿌렸어요. 이런 거를 직파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꽃이 뿌리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고려 말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판에다 미리 모를 길러서 이거를 비어있는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을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줄지어서 이렇게 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직파에서 이양법으로 바뀌게 되면 좋은 점, 장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장점은 자, 수확량이 증가하죠. 당연히. 수확량이 증가하는데 이 수확량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냐. 자, 이 모내기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그만 지역에다가 조그만 모판에다가 모를 기르죠. 그러면 이 모종은 말하자면 요 편은 요쪽 땅에서 한번 자라게 되고 옮겨 심게 되면 요쪽 땅에서 한번 자라죠. 지력을 2번 이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쪽 땅의 양분도 먹고 이쪽 땅의 양분도 흡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지력을 활용하니까 훨씬 더 수확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직파는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씨부터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씨가 겹쳐 있거나 그러면 안 나는 경우도 생겨요. 말하자면 씨가 아예 씨앗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률이 크잖아요. 말하자면 안 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판에다가 모를 길러서 옮겨 심으면 좋은 것들만 걸러서 옮겨 심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빼고. 그러니까 수확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수확량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 노동력이 절감된다. 노동력이 감소된다 이 말이죠. 자, 직파로 하게 되면은 이제 여름에 항상 벼농사를 지을 때 여름에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이런 걸 김맥이라고 하는데 잡초를 뽑을 때 직파로 아무렇게나 뿌려놓으면은 이 잡초를 뽑는 게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모랑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벼랑.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잡초를 뽑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지만 자, 모내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잡초를 뽑는 게 훨씬 더 노동력이 덜 들죠. 물론 처음에 심을 때는 줄 맞춰서 옮겨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힘이 들어가면 잡초를 뽑는 거는 훨씬 노동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노동력이 절반 정도 절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점은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죠. 벼와 보리의 이모작. 자, 벼, 보리의 이모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판에 모를 미리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내기를 할 때는 좀 천천히 심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봄부터 가을까지는 벼농사를 짓고 그 벼농사를 지은 자리에다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보리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보리 농사가 가능하죠. 그런데 직파를 하게 되면 일찍 씨부터 뿌려야 되기 때문에 씨부터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파로 하게 되면 일찍 씨를 뿌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직파로 하면은 4월에 씨를 뿌려야 되지만 모내기로 하면 지금 이미 자라고 있기 때문에 5월 넘어가서 심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파로 농사를 지으면 보리 농사를 못 지어요. 보리를 수확하고 자라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 기간하고 겹치거든요. 보리하고 그 다음에 벽씨를 뿌리는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못 짓지만 모내기를 하게 되면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그래도 벼를 옮겨 심는 시간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리 농사를 지으면 좋은 점은 보리는 지주에게 지대를 바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보통은 수확량이 얼마 이런 식으로 지대를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소작농이라 하더라도 보리 농사에 대해서는 지주에게 뭔가를 바치지 않고 100%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2배의 수확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리 농사가 훨씬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는 이양법이 조선 전기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는 법으로 금지. 자, 이거 되게 좋은데 근데 왜 이거 법으로 금지됐지? 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모내기를 할 때 여러분 알죠? 모내기 하려면 벼에 그 논에 뭐가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에 가뭄이 들어요. 봄 가뭄. 자, 우리나라는 거의 봄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모내기 하는 시기를 까딱 잘못 놓치면 아예 1년 동안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논은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없는 천수답이 많았어요. 천수답은 천수,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논.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수지가 있더라도. 그런 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모내기 하는 철을 놓쳐버리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위험하다.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직파로 일정 수확이라도 조금이라도 얻는 게 그래야 세금도 꼬박꼬박 낼 수 있겠고 그래서 차라리 직파를 해라. 그러면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라에서 일일이 규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뭐 여러분 이런 거는 다 알 테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아,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대된 시기가 조선 후기구나. 그게 중요하죠. 자, 남부지방 일부에서만 모내기를 실시했던 건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되고 저수지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자, 그게 바로 논농사. 그 다음에 밭농사. 자, 밭농사에 있어서는 견종법이 실시되죠.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이렇게 실시되고요. 견종법이라고 하는 건 밭, 고랑에 심는 방법.
밭 고랑에 심는 방법이 견종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농경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가 밭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데를 밭이랑 이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간 데를 밭 고랑이라고 하죠. 보통은 여기다가 작물을 심죠. 보통은 여기는 이제 길로 활용을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위에다가 밭 이랑에다가 심는 농종법에서 밭 고랑에 심는 견종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심는다는 얘기네. 여기다 심는 게 견종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심으면 뭐가 좋냐? 자, 일단 지금처럼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노지 재배예요. 그냥 밖에다가 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바람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하수가 만약에 흘러간다. 지금처럼 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지가 알아서 물을 잘 뿌리로 흡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가깝잖아요. 지하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물이나 바람으로부터 잘.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견종법. 밭 고랑에 심는 방법을 견종법이라고 하죠. 자, 일단 여러분 603페이지에 모내기법 전국적 확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항법의 사료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604페이지 보시면은 견종법 보급. 자, 견종법이라고 하는 건 밭 고랑.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밭 고랑에 심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자구책 중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 상품화폐가 아니라 상품 작물의 재배. 자,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죠.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품으로 팔기 위한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조선 전기에 너 농사 왜 지어? 나 먹으려고 짓는 거죠. 자, 농사를 왜 지어? 나 먹으려고 짓는 거지.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너 농사 왜 지어? 상품으로 팔려고. 즉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건 팔기 위한 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나 뭐 고추나 뭐 여러 가지 작물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작물, 특용 작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 하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 작물의 재배,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인삼, 생강.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거는 쌀도 상품 작물이죠. 쌀도 상품 작물이 된다. 자, 그래서 쌀도 상품 작물이 된다는 게 좀 특이한 점. 쌀도 상품 작물이 되는 거죠. 자,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이제 쌀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돼서 그전에는 쌀은 누구나 다 농사를 짓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 먹어야 되죠. 그래서 상품 작물이 된다.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쌀도 상품 작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담배, 목화, 약채, 고추 등등 이런 것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구황작물 재배 나와 있죠. 구황작물 재배. 자, 구황작물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기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물들을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쌀 없을 때 먹는 거 이런 거 구황작물이잖아요. 감자, 고구마,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구황작물이죠. 자, 감자나 고구마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감자는 18세기 일본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고구마는 19세기 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죠. 고구마가 일본으로부터. 자, 조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아까 통신사 우리 얘기했죠. 1811년까지 파견됐던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18세기에 요 감자 작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고구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자, 18세기 일본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 고구마를 이 얘기하면 여러분 또 분명히 헷갈릴 건데 아이고 고구마를 제가 자꾸 감자라고 하는 이유가 감저라고 했어요. 감저. 자, 고구마를 처음에는 감저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책 제목을 보시면 감저보, 감저신보 이런 식으로 불렸죠. 고구마를 감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경상도 지역 분인데 자기 지역에서는 진짜 고구마를 감자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라고 불렀었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고구마를 처음에는 감저라고 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아 감자가 고구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지만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감자는 19세기 청에서 우리나라에 유입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기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고구마 18세기 일본, 감자 19세기 청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감자, 고구마 말고 담배, 고추,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것도 전부 다 외래작물인 거 알죠, 여러분? 조선 후기, 그러니까 한 16세기, 17세기로 17세기 정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임진왜란 한 이후에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외래작물들이 조선 후기에는 많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농기구 개선, 시비법 발달, 수리시설의 확대 한번 읽어보시고, 이항법이 보급되면서 당연히 수리시설도 훨씬 늘어나고요. 특히 경상도 지역에 수리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06페이지 보시면은 농업기술의 변화해서 각 시기별로 농업기술의 발전, 특히 여러분은 고려와 조선은 좀 구별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책에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 이렇게 모내기, 농사법의 변화, 농법의 변화 등등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항법으로 다시 갈게요. 이항법이나 견종법 실시, 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이항법이나 견종법이 실시되면서 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받아들인 이런 새로운 농사법들이잖아요. 새로운 농법들을 빨리 받아들인 농민들과 그렇지 못한 농민들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이런 이항법의 실시와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는 건 광작의 성행이에요. 광작의 성행. 자, 이항법과 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광작의 성행이다. 광작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다. 이거를 광작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우리 모내기의 좋은 점, 수확량 증가하고 노동력 줄어들고 그 다음에 벼보리의 이모작이라고 했는데 특히 여기서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작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서 더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만한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내가 도저히 농사를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는 요만큼밖에 못 지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붙여서. 그래서 요만큼은 내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소작을 줬었어요. 그 전에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자, 요 땅을 광작, 즉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요 땅을 전부 다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전부 다 나 혼자 농사를 지어서 이제 노동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남아 남의 땅을 또 빌려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요만큼은 내가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소작을 내가 얻어서 내가 누구를 준 게 아니고 내가 얻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혼자서도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광작이라고 그래요.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광작. 광작이 성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소작을 얻기가 더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광작이 성행을 하면 소작을 얻기가, 소작지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을까요?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죠. 나 혼자 넓은 땅을 농사를 지어버리니까 이제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약간 내 소작농 얘는 어떻게 됐죠? 잘린 거죠. 얘는 잘린 거예요. 이제 직장을 잃은 거야. 왜? 나 혼자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거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작을 얻기는 어려워지는 거고 혼자서 더 넓은 땅을 농사를 짓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광작이 성행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게 되죠.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광작을 비롯한 이항법을 비롯한 견종법이나 이런 좀 선진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민층 중에서 농민 중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해서 부자가 된 농민, 부농.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소작을 잃겠죠. 아까 내 소작농 쫓겨난 것처럼 소작을 잃겠죠. 그러면 일자리가 없지.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농촌에서 떠나야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밀리는, 말하자면 이제 일자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새로운 농법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임노동자라고 그래요. 임노동자를 다른 말로 품팔이꾼. 말 그대로 품팔이꾼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용직 근로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품팔이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부자 된 사람 분홍.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못 따라가서 결국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바뀐 사람들이 임노동자. 그나마 농촌에서 일자리가 있으면 괜찮지만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농촌을 떠나야 되죠. 자, 이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야 되고요. 자, 그러면 농촌을 떠나서 이 사람들 어디가? 자, 어디 가겠어요? 일자리 있는 데를 찾아가겠죠. 그러면 조선 후기에 일자리가 많아지는 지역들이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포구. 포구는 조금 항구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광산. 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일자리가 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고, 자, 농촌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농민층의 분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양법이라고 표시했지만 사실 농업기술의 발전. 자, 농업기술의 발전은 광작을 성행하게 했고요. 광작의 성행. 그리고 광작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농민층의 분화를 가져오죠. 자, 농업기술의 발전이 광작의 성행. 광작은 농민층의 분화를 가져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로는 친분제의 동요를 가져오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분홍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양반. 그쵸? 내가 제일 해보고 싶은 거 뭐야? 양반.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 불법을 쓰더라도 나 양반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반이 되겠죠? 그러면은 신분제가 이제 흔들리게 되겠죠. 이런 분홍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신분제도는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신분제의 동요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전이 결국에는 광작, 그 다음에 농민층의 분화, 신분제의 동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농업 경영의 변화. 자, 여러분 606페이지 광작의 결과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동그라미 3번 농민층의 분화로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의 집중 나와 있고요. 당연히 양반들이 토지를 직접 사서 모으기 시작하고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대의 변화예요. 지대의 변화. 607페이지 지대의 변화 한 장 넘기시면 지대 납부 형태의 변화. 자, 지대의 변화로 갑시다, 이제. 자, 지대라고 하는 건 지주에게 소장농이 전호죠, 전호. 자, 지주전호제 우리 아까 얘기했고요. 지주라고 하는 사람은 땅 주인이고 전호라고 하는 사람은 소장농이에요. 그러면은 소장농은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이 전호는 지주에게 뭐를 내야 되냐면 지대를 내야 되고요. 이 지대를 어떻게 납부하느냐가 지금 여기 나오는 지대의 변화, 지대 방식의 변화라고 하죠. 자, 이 지대의 변화는 크게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타조법하고 도조법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거기 표 나오니까 표로 보시면 되고요. 타조법, 그 다음에 도조법 봅시다. 타조법과 도조법 볼까요? 자,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실시된 제도고요. 요거는 일반 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지대다. 지대라는 건 이제 수확량이 얼마를 딱 떼주는 거죠, 지주에게. 자, 그 다음에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에 실시된 제도고요. 요거는 특수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지대, 얘는 특수지대. 자, 왜 일반지대고 왜 특수지대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일단 내용부터 봅시다.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정률지대라고 할 수 있죠.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정률지대. 자, 여기서 정률이라고 하는 건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비율은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100가마니 농사 지으면 50가마니는 지주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절반 주는 거 뭐라고 해? 절반 주는 거는 원래 그 전부터 이렇게 불렀어요. 병작반수라고 불렀죠. 자, 절반 떼주는 거를 뭐라고 해? 병작반수제라고 해요.
자, 우리가 병작반수 어디서 들어봤냐면 들어본 적 있거든요, 여러분이. 병작반수 우리가 어디서 나왔지? 자, 과전법 할 때 병작반수는 과전법 체제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왜냐면 절반 지대로 주면 지주에게 지대로 주면 이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너무 많잖아. 여러분도 여러분 월급 절반 누구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겠지? 마찬가지죠. 병작반수, 즉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주한테 내야 되니까 너무 많아.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과전법 체제에서, 즉 조선 전기의 초기에 이 체제에서는 병작반수가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우리가 그때 병작반수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이미. 그렇죠? 한번 들은 적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내는 거구나. 자, 그러면 수확량의 2분의 1을 주는 게 타조법이네. 네,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주는 게 타조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주에게 2분의 1을 주면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 관계예요.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 관계인 거죠. 자, 말하자면 지주라고 하는 사람의 계층은 대부분, 신분은 뭔가요? 대부분 양반이죠. 자, 그 다음에 전호의 신분은 대체적으로 농민이에요. 그러면 양반이고 농민이니까 더군다나 지주고 전호니까 요 지주인 양반이 가서 소작농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괴롭혀야 되냐면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가 가져가니까, 지주가 가져가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수확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죠. 말하자면 내가 가서 이 전호한테 여러 가지 간섭도 하고, 뭐 비료는 이거를 써라, 종자는 이거를 써라, 물은 왜 안 주냐, 간섭을 막 하고 괴롭혀요. 전호가 좀 게을러졌어? 가서 막 혼내. 그래야 수확량,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수확량이 늘어나겠죠. 말하자면 전호를 들들 볶아야 지주한테 돌아오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지주는 전호를 맨날 가서 들들 볶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분적으로 지주는 양반이고 전호니까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신분적 예속 관계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거야? 지주한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지주에 유리하다. 자, 그러면 도조법으로 갑시다. 도조법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지대. 자, 여기서 금액 또는 액수,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너는 매년 요만큼만 나한테 주면 돼. 아예 금액을 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금액이라고 하는 건 평균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를 아예 금액으로 정해놓죠. 자, 너는 나한테 30가마니만 매년 주면 돼.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는 거고, 그 30가마니라고 하는 건 그 논에서 나는 전체 수확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얘는 2분의 1 꼬박꼬박 내야 되고, 얘는 3분의 1 정도를 아예 금액으로 정해놓는 거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소작농한테는 이게 훨씬 좋은 거죠. 줄어든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서 이렇게 금액만 딱 내면, 자,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율로 하니까 2분의 1이니까 저 소작농이 올해 농사를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달라지는 거고, 여기서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농사를 얼마나 짓든 간에 나한테 돌아오는 건 정해져 있죠. 그럼 내가 가서 괜히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귀찮아.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괴롭혀도 되고 여기는 괴롭히면 더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그리고 소작농 입장에서도 줄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떼주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노동 의욕이 훨씬 더 증가한 거는 둘 중에 어떤 거? 도조법이 되겠죠. 나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왜냐면 그래야 내 게 많거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노동 의욕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주와 전호의 관계로 가봅시다. 자, 지주하고 전호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지주와 전호와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일 뿐이죠. 자, 지주와 전호는 돈만 받으면 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 액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정해진 돈만 받으면 굳이 지주는 전호에게 가서 간섭하거나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선 후기로 가면, 자, 부와 그 다음에 신분이 불일치하는 시대가 돼요. 부와 신분의 불일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땅이 되게 많아요. 나 지주야. 근데 나는 양반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난 농민일 수도 있어. 자, 그다음에 얘는 전호야. 전호는 소작농. 자, 땅이 아예 없어. 그래서 나한테 고용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얘가 꼭 농민이 아닐 수도 있죠. 양반일 수도 있어요. 몰랑 양반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홍이 등장하기도 하고 몰랑 양반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지주와 전호가 그전에는 무조건 양반 지주, 농민 소작농.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자, 지주가 평민, 소작농이 양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땅이 많아도 내가 지주여도 양반 소작농을 가서 좀 괴롭히는 건 좀 그래. 신분이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돈만 받는 관계. 알겠죠?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계약 관계니까. 그래서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죠. 그러면 소작농 입장에서는 간섭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도조법은 누구한테 더 유리? 소작농, 전호에게 더 유리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비율로 주는 거고 병작반수. 그 다음에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아예 금액을 딱 3분의 1로 정해서 고정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조선 전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타조에서 도조로 바뀐다고 해서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특수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특수지대라고 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도조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제냐? 뭐 소작쟁의를 한다든가 저항을 해야 바꿔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작농 A와 소작농 B가 있어요. A는 되게 착하고 유순하고 말도 잘 듣고 하지만 B는 좀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B가 와가지고 지주인 나에게 맨날 찾아와가지고 나를 막 괴롭혀. 막 이렇게 해달라고. 괴롭혀요. 막 저항을 하는 거지. 나한테 와서 따지고 아 귀찮아. 그래서 B한테는 그래 그럼 넌 도조법. 하지만 얘는 착하잖아요. 말도 잘 듣죠. 그 다음에 얘는 내라는 대로 내고 있죠. 그럼 얘까지 굳이 도조로 바꿔줄 필요 없죠. 얘는 타조법.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경우 좀 이제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저항을 해서 소작쟁의를 하는 경우에는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조법으로 바꿨던 B 얘는 이 토지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갖게 돼요. 도지권이라고 하는 걸 또는 소작권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2분의 1씩 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는 타조에서 도조로 바뀌고 있지만 100% 바뀌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소작쟁의를 하는 경우 즉 특수한 경우에만 바꿔주고 자 이렇게 도조법으로 바뀐 경우에 소작농은 도지권이라고 하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타조법, 도조법. 자 오른쪽에 보시면 도지권 나와 있죠. 자 도조법은 일부 도지권을 가진 소작농에게만 주는 제도고요. 도지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에 대한 일정 권리를 갖는 거예요. 소작권 같은 거죠. 일정 권리를 갖는 걸 도조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608페이지 타조법과 도조법 나와 있고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는 타에서 도로 바뀌는구나. 알겠죠? 지대는 타에서 타조에서 도조로 바뀌는구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민영수공업과 민영광산까지 할까요? 민영수공업 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하고 농업 살펴봤고 그 다음에 수공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공업과 광업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양상이. 자, 그러면 일단 수공업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공업은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이었어요. 자,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 자, 그러면 관영수공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청에서 운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관청에서 운영한다. 자, 그러면 관청에서 운영하는 게 뭔데? 자, 수공업자의 명단이 장인이 수공업자예요. 수공업자는 등록이 돼 있어요. 관청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 또는 장부를 명단을 모은 게 공장안이에요. 자, 공장이 수공업자고 안이라고 하는 건 명단이란 뜻이니까 수공업자의 명단 또는 장부 이게
관청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수공업자들을 등록을 시켜서 공장 안에 명단을 적어놓고 이 수공업자들을 부역제를 통해서 와서 일을 하도록 했죠. 부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군역, 요역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냥 가서 일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수공업자 같은 경우는 이 군역과 요역을 한꺼번에 부역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공업자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따로 가서 물건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공업자들한테 야, 너 몇 월 며칠까지 와. 그래서 뭐 얼마 동안 이 물건을 10개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고 거기에 만약에 초과 플러스 초과를 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라의 재료비 정도 세금을 조금 내고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팔 수 있게. 자, 첫째, 부역의 형태로 일을 한다는 거. 둘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 내고 내가 가져가서 팔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자, 이렇게 관청에 등록을 시켜서 공장 안이라고 하는 명단에 이름을 적어두고 부역제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농민들 군대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공업자는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납부하도록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가서. 자, 그런 거를 우리가 관청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구나. 이게 관영수공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자, 16세기 이후에 16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조선이 건국된 지 한 200년 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어느 나라건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 150년 넘어가면 그때 모든 제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흔들리고 잘못되고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그게 딱 조선시대는 16세기예요. 조선이 세워진 지 한 100년에서 150년 넘어가는 사이에 이때 조선의 모든 뭐 조세제도, 토지제도, 뭐 이런 뭐 부역제도 다 흐트러지기 시작해서 이때 되면은 조선의 온갖 문제가 넘쳐나는 시기가 바로 16세기고 그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역제가 해이해지게 되죠. 자,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자, 부역 와서 일해. 그렇게 수공업자를 불러서 물건을 만들도록 시켜야 되는데 수공업자들한테 와서 일해. 그런데 안 오는 거죠. 배째. 그러면서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수공업 제도가 흔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후기로 넘어가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후기에 실시된 제도를 우리가 민영수공업이라고 해요. 민영수공업, 민간수공업. 자, 그러면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으로 바뀐 거네.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으로 바뀐 거고 여기는 공장 안이라고 하는 명단이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는 자, 불러도 안 와요. 일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필요한데 불러도 안 오니까 그러면 오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내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 다 내가 가서 직접 일하는 대신에 세금으로 충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첫 번째. 자, 세금만 내면 나는 가서 일 안 해도 되죠. 그럼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수공업자를 납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납포장이 증가하게 되죠. 포를 납부하는 장인. 즉 세금을 내는 수공업자가 늘어나죠. 나 가서 이제 직접 일 안 해도 된다. 세금만 내면 돼. 자, 그런 사람들을 납포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공업자들의 명단이나 장부가 있을 필요가 없네? 그쵸? 왜냐면 이제 와서 거기다가 얼마나 일했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 안 오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명단이 필요 없어요. 자, 공장안이 폐지되죠. 납포장 증가, 공장안 폐지, 즉 장인등록제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안 폐지된 게 언제냐? 이미 우리 배웠어요. 정조 때. 자, 수공업자의 명단, 장부, 공장안이 있을 필요가 없어. 폐지. 자, 그리고 그러면 수공업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나가서 수공업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수공업자들이 비슷한 종류의 수공업, 어떤 그 산업들끼리 어떤 종류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작업장도 만들고 그 옆에 상점도 만들어서 이런 작업장과 상점이 연결된 이런 형태 또는 마을을 이루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점이 확대되죠. 점이라는 건 뭐냐면 작업장과 판매장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공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점. 여기서는 사기, 도자기만 만들어. 그러면 이런 점, 사기점
이라고 하고, 또는 뭐 철점, 여기서는 뭐 철을 만들어, 말하자면 이제 대장간. 그러면 여기 철점. 자, 이런 식으로 동종 업종들끼리 모여서 어떤 뭐 지역을 이루게 되고 또는 마을을 이루게 되기도 해요. 자, 이런 걸 점이라고 하고, 점이 확대되죠. 점의 확대. 점이라고 하는 건 작업장 및 판매장이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점이 확대되죠. 자, 조선 후기 수공업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 납포장 증가, 그 다음에 공장화하는 폐지, 그 다음에 점의 확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운영. 자, 하나 더 운영제도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공업자, 자, 그럼 나는 이제 등록이 안 돼 있고 나 혼자 물건 만들어서 팔아도 되죠? 그런데 돈이 없네. 자,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재료비는 있어야 물건을 만들어서 팔 텐데 쥐뿔도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돈 많은 상인에게 고용되면 되죠. 자, 그래서 상인 밑으로 들어가서 상인한테 돈을 미리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인한테 납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한동안 상인에게 고용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형태가 선대제라고 해요. 선대제 수공업. 자, 이런 식의 운영 방식을 선대제라고 하는데, 선대제라고 하는 건 상인이, 여기서 상인은 돈 많은 상인 물주, 상인이 장인, 수공업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자, 수공업자는 상인에게 고용되어 있다. 이거를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고, 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선대제 수공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자, 18세기 후반으로 가면 그래도 나 돈 좀 벌었지. 그래서 나 혼자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독립수공업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선대제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자본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본주의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대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자본주의적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조선 후기의 민영수공업. 자, 여기서는 납포장 증가, 공장안 폐지, 점의 확대, 선대제 수공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산도 비슷해요. 광업. 자, 광업도 봅시다. 전기. 똑같아요. 전기에서는 광산도 누가 운영? 국가에서 운영, 관청에서 운영. 자,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건 부역제의 형태로 운영하는 거예요. 부역제는 노동력을 이제 쉽게 말하면 징발하는 거죠. 자, 와서 일해. 그게 부역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광산을 캐서 이제 거기서 지하자원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원인은 똑같아요. 여러분 16세기 이후로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죠. 부역제의 해이. 자, 그래서 광산이 16세기 전까지 전기에는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16세기 이후로 민간에서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뭐냐? 부역제의 해이. 자, 수공업이 관영수공업에서 민영수공업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부역제의 해이. 원인은 똑같아요.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똑같네. 부역제의 해이. 자,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야 와서 일해. 안 와.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을 못 하겠네. 그럼 민간에 맡겨야지. 자, 그래서 후기로 넘어가면 사채를 허용하게 돼요. 자, 사채, 개인 채굴을 허용하게 되죠. 개인이 캐면 돼. 자, 그 대신 개인이 캐고 그 대신에 나라에 뭘 내면 될까요? 세금. 마찬가지죠. 나라에 세금을 내면 된다. 자, 이렇게 사채를 허용하는데, 자, 이렇게 사채를 허용하는 걸 설점수세제라고 그래요. 자, 설점수세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설점수세제. 말이 좀 어렵네요. 설점수세제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냥 단어 뜻만 보면 이런 뜻이에요. 설점, 점포를 개설하고 수세, 세금만 내면 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지하자원이잖아요. 광업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은이라고 칠까요? 은. 자, 은이라고 하는 건 은 덩어리로 나오는 거고 광물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석에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은이 덩어리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위나 돌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은 덩어리로 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위, 은이 섞여 있는 돌을 캐서 그거를 다시 은을 뽑아내는 거예요. 재련의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18세기 정도 되면 이런 광석에서 은을 채취하는 방식을 발명을 해요. 찾아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은만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은 같은 걸 활용해서 은만 뽑아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찾아내게 돼서 은을 가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은을 뽑아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은 덩어리로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은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세공품으로 사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광산을 네가 운영하고 세금만 내라. 개인의 채우구를 허용한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네가 운영해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 광산을 캐서 거기서 금속을 따로 뽑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해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모든 과정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전부 다 개인한테 맡긴 거예요. 너 해. 너가 다 해. 그 대신에 나라에 뭐만 내면 돼. 세금만 내면 돼. 그게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에서부터 물건을 만드는 것까지 다 맡기는 거. 판매하는 판매장까지 전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는 거고요. 그 대신 나라에 세금만 내라. 자, 그러면 이런 걸 설점수세제라고 하는데 요 설점수세제가 누가 와서 세금을 걷어가느냐, 누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별로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채은관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채은관은 상인들한테 채은관이라는 약간 직책을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도록 중간에 그러니까 상인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별장제가 있어요. 별장제. 별장수세제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별장 벼슬을 가진 사람을 보내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수령수세제로 바뀌어요. 수령수세제는 세금을 걷는 주체가 수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채은관제, 별장제, 수령수세제 지금 제가 쓴 제도들 전부 다 합치면 뭐예요? 설점수세제. 합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럼 이런 건 왜 이름이 이렇게 돼요?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한테 맡기고 네가 운영하고 세금만 내면 돼 라고 했었던 게 설점수세제고 그 설점수세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누구 보내서 감독하게 하고 세금 걷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설점수세제구나. 요거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설점수세제. 개인한테 사채를 허용했었는데 자,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개인한테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세금이 아깝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사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잠채가 성행하게 되죠. 자, 잠채 몰래 캐면 돼. 세금 안 내고. 그게 바로 잠채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면 사람들이 요 세금도 아까워. 세금 안 내고 몰래 해야지 잠채가 성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운영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돈이 되게 많은 상인이에요. 근데 난 돈 더 번다. 그래서 투자를 할 거야. 광산에다가. 자, 그래서 광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운영권을 나라로부터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광산에 대해서 쥐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러면 내가 뭘 캐는 거를 알아, 재련하는 방식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나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월급을 주고 그 사람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식인데 자, 그러면 나는 상인, 그 다음에 광산 전문가에게 이 광산을 운영하도록 맡기고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자, 이런 광산 전문가를 덕대. 그래서 광산 경영 전문가에게 제가 돈을 주고 광산 운영을 맡기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덕대는 자기 팀이 있어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예를 들면 채굴업자, 재련업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팀으로 데리고 다녀서 이 사람한테 그냥 월급만 주면 이 사람이 알아서 쫙 운영해가지고 이득은 나한테 줘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만 고용하면 되죠. 자, 그런 사람을 덕대, 광산 운영 전문가라고 하죠. 그래서 상인은 덕대를 고용하면 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본주의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609페이지.
자, 민영수공업의 발달, 가로 2번, 부역제의 해이, 이게 문제가 되네. 자, 그래서 납포장 증가. 자, 그 다음에 점의 발달, 아까 점의 발달. 그 다음에 공장안 폐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공장안은 정조 때 폐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대제 수공업,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선대제. 자, 미리 대금을 상인에게 받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11페이지 민영광산 봅시다. 자, 역시 조선 전기에는 관청에서 부역제로 운영하다가 16세기 이후에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문제가 생기죠. 가로 1번 사채 허용, 개인 채굴을 허용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실시된 제도가 설점 수세제. 자, 설점 수세제, 광산 산지의 재련장과 부대 시설을 포함한 점, 이런 거 아까 작업장 점이라고 했죠. 점을 설치하고 그 경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설점 수세제. 자, 너는 나한테 세금만 내면 된다. 다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설점 수세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점 수세제의 변화 단계 채은관제. 자, 채은관은 부상대고의 설점을 허가하고 채은관이 수세하도록 하였다. 부상대고는 뭐냐면 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 돈 많은 상인.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채은관을 보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별장제, 그 다음에 수령 수세제, 이런 제도들을 실시하게 되고요. 하지만 세금 아까워. 그게 잠체의 성행이에요. 몰래 세금 안 내고 캐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영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그 전문가를 뭐라고 하냐면 덕대한테 맡기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산이 운영되는구나 알아두시고, 밑에 보시면 조선 후기 광산의 모습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막 활기찬 광산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보통은 요 지문을 가지고 광산의 모습이 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요 지문이 나타나는 시기에 뭐 상업의 모습은 어떠냐 이렇게 시기를 물어볼 때 쓰이니까 아, 요게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상품 화폐 경제 나머지 이제 경제 파트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잠깐 쉽시다.